저희들이 급히 성명서를 이렇게 아침에 물론 배포는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언론인들께 현장에서 배포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6시까지 정책토론 당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송재호 후보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이 토론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해왔던 우리 JIBS 측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정책토론회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바라봤던 선배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책토론회를 참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언론인들께 저희 그 성명서를 이렇게 배포했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기자회견이 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나면 후보께든 저한테든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여러 건의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보도자료 형태로 했었는데 4.3의 문제는 보도자료 형태가 아니라 특별 회견 형태로 해야 된다. 4.3의 문제는 제주도의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간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보다 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선의를 모아서 이렇게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견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각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시 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입니다. 제주 4.3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대림이 제주 4.3 5대 약속을 14,822 신의 4.300명과 11만 494명이 4.3 유족 여러분께 감히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12월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후 2003년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수반으로 처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08년 4.3 평화재단이 출범했고 2014년 제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희생자 보상과 수행인 명예회복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이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지난한 투쟁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4.3의 문제 해결은 과거보다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현재 희생자에게만 4.3 보상을 한정하고 있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4.3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적 제약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문대림 4.3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주 4.3 5대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주 4.3 희생자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의 4.3 특별법은 4.3 희생자 신고 대상자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유장애인, 수행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동경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주정공장, 심지어 형무소에 갇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유족 판결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4.3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유죄가 아니어서 형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에 형을 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4.3의 고통을 달고 사신 분들이 4.3 희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 당시 체포되어 상당 기간 구금됐지만 죄가 없어 석방된 분들은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 등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사실을 입증할 증인까지 있다면 이분들은 분명 4.3 피해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4.3 희생자 신고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단 한 사람이 4.3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4.3 유족에게도 지급되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4.3 보상금은 4.3 희생자, 즉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유장애인, 수행인 등이 피해자에게만 최대 9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3 보상금이 희생자에게 지급되듯 4.3 유족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의 고통과 아픔은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족들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궁정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 가족들이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살도 그런 경우입니다. 겨우 학살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사회적 멸시와 차별, 연좌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4.3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4.3 희생자 신고 및 유족이 신고를 하여 공이 희생자로 결정되고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상금에서만큼은 유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처사입니다. 제주 4.3이 정의로운 해결을 갈망하는 저 문대림은 4.3 보상금이 희생자 외에도 그 피해자 가족인 4.3 유족에게도 반드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유족에게도 보상했습니다. 사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 집단 희생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른바 8484 배상지침에 따라 배상을 했습니다. 8484 배상지침의 내용은 희생자 본인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식 800만원, 형제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 당시 생존 수행자인 박순석 할머니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행인 당사자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피해자, 제주 4.3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유족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4.3 특별법은 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저 문대림은 잘못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유족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사삼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사삼의료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사삼중앙위원회에서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개호비와 사삼평화재단에서 1954년 이전 출생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일부가 있습니다. 지방비로는 생존 희생자 의료비와 상제비, 며느리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업무는 사삼평화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고 사삼유족이 담당하는 사삼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사삼유족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익재단 형태가 마땅해 보입니다. 향후 사삼복지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삼유족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대림 사삼유족들께서 주체가 되는 사삼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사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권한이 명시된 사삼특별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사삼특별법 개정 이후 제주 사삼이 이룬 성과는 대단합니다. 사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법회의나 일반 재판 희생자들에게 직권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이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희생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상 당시 군경이 저지른 피해에 관한 조사는 도난 없는 조사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법률적 조사 권한이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사삼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사삼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되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제주 사삼이 세계화와 기록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사삼이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제주 사삼 기록물이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인권 관련 세계적 석각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사삼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JDC 사장 시절 사삼평화재단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선된 시나리오 내 이름은이 최근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문화예술이 사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 세계에 사삼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편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삼 관련 문화예술 작품들이 환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입법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 앞지역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사삼 문제 해결이 있어 이 정도면 다 해결됐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명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 문대림은 사삼에 대해 눈물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 억울함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할 수 있게 제주 사삼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기자회견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 언론인들께서는 후보께 아니면 제가 토론에 관련한 실무 협상을 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질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편하게 언론 서명만 좀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공약 나타나는데 말심사가 뭐 토론회 무사는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내는데요. 토론회 무사와 관련해서 홍재욱 후보가 유권자와 당원 동기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대변인 성명이 났는데 후보님도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홍재욱 후보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이 좀 지나치게 과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원철 사회자께서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다. 토론회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정치인들끼리의 당에서의 공식적인 합의는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 정치적 자질, 도덕적 자질, 정책적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후보 적격성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될 공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팀 선언과 함께 그 선언문에 명시된 토론회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원내림 캠프 무시를 떠나가지고 도민에 대한 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면 왜 도망갑니까?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송재호 캠프에서 송재호 후보께서 5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당윤리위원회, 공직선거 심사위원회 법적 제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환영하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당이든 법원이든 얼마든지 저 문제는 가겠습니다. 떳떳하면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비굴하게 왜 도망갑니까? 그리고 경선과일과 관련해서 사실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 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8년 선거에서 엄청난 네거티브에 시달렸던, 그래서 검경의 조사를 2달간 받았던, 그래서 아무런 기소 의견이 전혀 없이 나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창이가 됐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들이 제기했던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다만 그 과정에 공인으로서 시비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검증받아야 당연합니다.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이겨야 되고 본선 경쟁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토론회에서 검증을 하기로, 토론회에서 공약을 얘기하고 국정과제를 얘기하고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게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 저는 이 대변인 성명서가 여기 있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4.3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통제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그 경선에 관한 내용보다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든 혹독한 검증은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저희가 지금 사설통화재단 이사장 문제, 이 상임이사 상임이사에 대해서 안들이 많았는데 지금 노정에서 지금 상임이사로 그렇게 해서 지금 뇌물이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독립재단 출처 출연 기관이 아닌 독립재단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출처 출연 기관의 한계에 대해서 사실 도정도 또 그리고 사상운동을 하시는 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18 재단같이 독립재단으로의 추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사상의 문제를 놓고 도정과 사상 관련 인사분들이 각을 세우는 일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꺼내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를 도정은 도정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화재단은 통화재단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재단 형태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18 희생자보다 제주사상 희생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센터는 광주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생자는 많고 아픔도 큰데 이거 비교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성과들을 냈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네, 기회치. 네. 일단 토론의 무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송재호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게 폭로성이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팩트 체크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2주, 3주 동안 기간이 비었다고 하는데 그 일정에 대한 거는 그 강정보좌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일정도 있고 그리고 가령 뭐 병원 입원했다고 하면 그거 입원 자료에 대한 어떤 팩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주장이다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 문재인 후보께서는 뭐 팩트에 기반한 검증이다라고 하셨는데 팩트가 부족한 거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고 만약에 제가 저 문재인 국회의원이었고 만취돼서 쓰러지고 119가 출동하고 그런 지경이라면 이 자리에서 저를 지지하는 몇 분들이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출마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미끄러졌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의 강지명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그 선거 초반에 그 송재호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5가지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5가지 의혹에 대한 어떤 증빙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어떤 사실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의혹만 제기하고 의혹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혹에 대한 근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하거나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방과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엄연히 다르다.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공직선거에서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공적 과정이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5대 의혹 제기 저희 대변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한 직후에 비방 트랩이 있었고요. 완팀 정국이 있었습니다. 완팀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영훈 지사와 경선을 했었고 제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딱 1시간 만에 승복 선언을 했고 바로 뒷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완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그리고 4일 뒤에 저희 조직들이 다 모여서 조직적 완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책팀 다 모여서 정책적 완팀까지 후보자 완팀, 조직적 완팀, 정책적 완팀까지 모범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완팀의 소중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조경환 문인택 후보께서 팩트에 기반한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방 프레임에 대한 내용과 완팀 이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캠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좀 확인하고도 싶었고 또 송재호 후보께서 가는 곳마다 문대림하고 친하다라고 얘기하길래 실질적으로 독대하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전화 드렸습니다. 안 받습니다. 문자 드렸습니다. 안 받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희는 뭐냐면 강재병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러면 얘기할 거리고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팀 협약식에 저희들이 끝까지 주장했던 게 토론회에서 검증이었습니다.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것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토론회 과정에 묻고 싶었는데 그것도 피해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캠프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자료 같은 걸 공개할 수도 있다. 그걸 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는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겠죠. 캠프하고. 네, 조금 전에 그 강재명 국장님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후보께서 전화드리고 문자도 드렸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문서 형태로 해서 송재호 후보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묵묵부답이었고요. 그 원팀 협약과 관련해서 당에서 기본 초안을 만들고 각 후보 진영에서 한 가지씩 의견을 내도록 한 겁니다. 내도록 했고 거기에서 검증 토론회 합의도 했고요. 그래서 동인들께 다 약속을 지켰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발표를 했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최고위원회 의견이나 당원의 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도 홍재호 후보께서 늘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선 후보가 된 이후에 토론회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당에서 주관을 하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여러 방송사에 저희들 요청도 드렸고 방송사에서도 준비를 다 했고요. 또 여기 제가 큐시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90분 생방 중에 자유토론은 10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현안, 공약 검증, 그다음 전국 현안, 정책 토론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잠정 합의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후보들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어제까지 전혀 어떤 답변도 주지 않고 무산시킨 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당당하게 여러 언론인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송재호 후보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정책 토론, 자유 토론은 10분 30초밖에 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고 저희들은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었어요. 좀 마칠까요? 마지막으로. 네. 고재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부터 하위 20%에 속하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전화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캠프 쪽에서 제기하는 5대 의혹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이게 하위 20%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지금 중앙당 공관위의 판단하고 지금 우리 캠프의 판단이 좀 다르면은 좀 도민들이 좀 많이 혼란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 20%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 정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투표 때 유일하게 제주 지역에서 입장을 안 밝힌 분이 송재호 후보입니다. 또 하나는 하위 20% 분명히 어떤 통보가 있으면 본인이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인의 자세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증을 거치고 그 검증을 공개를 합니다. 제가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국회의원 평가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내용이 공개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하위 20%를 결정을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하위 20%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저의 상식으로는 공관위 위원장 그리고 당사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난 아니다, 난 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이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알 수 있지만 본인이 입을 다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사님. 한 가지 어저께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전직 보좌관 폭로함과 관련해서 캠프에서는 캠프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갖고 계신 그 증거라든지 결국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가 아닌가 생각해요. 음주 관련에 대해서 물으심으로 알고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술은 한 곳 한 장소에서만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소통을 한 사람하고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라인에서의 파악된 내용, 비업무 라인에서 파악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송재호 국회의원 전 보좌관 강신혁 보좌관이 갖고 있는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은 시작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좌관의 어떤 폭로하고 그 후보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음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아는 바는 있지만 강신혁 보좌관이 저희 선거를 도와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리는 과정에 저랑 협의하거나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자분을 통해서 11시 43분에 받아왔습니다.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돋보 있는 건 연합뉴스 런치인데 돋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위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건 사실 그 호의가 사실 그 어디서 왔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윤택 후보 네, 말씀 주시죠. 문윤택 후보는 지금 어떻게 이쪽으로 옵니까? 그분의 건강한 정치를 제가 존경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실 분도 아니고 어저께 저희 캠프를 방문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같이 이제 경선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의 차원에서 또 인사 차원에서 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런 이제 네. 네, 또 질의 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